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의 황진규입니다. 황진규 씨와 함께 진로 레시피 투톱을 담당하고 있는 강승찬입니다. 오늘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인트로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있어요. 모신 분이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조금 얘기할 게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류하고 살게 되잖아요. 자본주의 때문에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삶 전반에 스며들듯이 진로 문제에도 별반 다르지 않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강남 8학군으로 대표되듯이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가정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이들의 진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소외계층의 아이들은 서글프게도 진로에 대한 논의에서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누구보다 더 배움의 기회, 진로에 대한 교육을 더 절실히 필요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서글프게도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구조적 모습점에 주목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 재단으로 서울시장이 되었다면 오늘 모실 분은 아름다운 배움으로 서울시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한참 뒤에 앞으로 크게 될 사람 고원영 대표.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크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크게 될 사람 지금 크지 않다는 거죠. 예, 오늘 초대 손님 고원영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원영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저는 좀 미흡한 거는 각자 알아서 좀 보완해 주세요. 교육시민단체 아름다운 배움을 이렇게 만들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배움은 어떻게 보면 그 두 개의 단체가 결합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 멘토링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장 환경이 어려워서 아니면 뭔가 이게 소외 지역이어서 아니면 뭔가 정서적인 결핍으로 제대로 그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학생 멘토들 훈련시켜서 그 대학생 멘토들이 그 아이를 돕는 멘토링 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진로 교육도 그 끼리끼리 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로 교육이 워낙 사교육에서 고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가난하고 좀 삶이 힘든 아이들이 진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비용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연구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진로 교육들을 프로그램 개발해서 공교육에 저가에 공급을 하고 아이들은 수익자 부담이 아닌 학교나 어떻게 공교육 예산으로 비용으로 그 교육을 받고 있고요. 저희는 후원금과 이 수익 사업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섞어서 어려운 아이들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그 에너지 쓰고 있는 건 농어촌 청소년들이고요. 뭐 왜 그런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그 세월호 사건 피해 아동들, 단원고 생존자 아이들과 유가족 형제 자매들을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가 궁금한 건 소위 말하는 이제 강남 8학군이라든지 네. 그 저희는 이제 제가 애가 너무 어리니까 진로에 대한 이런 건 잘 몰라요 아직. 네. 그런데 아까 전에 고가이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좀 부유한 네. 혹은 좀 여유가 있는 네. 집에서 교육을 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진로 교육에 대한 계략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며 비용이 진짜 실제로 얼마 정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표 의식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불평등 문제는 실질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역할 모델의 부존재와 문화적 자본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서울대 간 애들 보면 사천 언니 오빠 중에 꼭 서울대 간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때부터 나 저 형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간단한 통계치를 보니까 강북에 있는 중학교 1,500명에게 꿈을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한 명도 없어요.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500명 중에 한 5명 정도 대통령을 꿈꿔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주위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국회의원, 의사, 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고 같은 경우는요, 그 외국계 리더십 그 기업에서 들어와서 수익자 부담으로 애들이 이미 그런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론 학원도 많이 다니지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명확히 알고 있어요. 꿈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배움을 제가 살펴보니까 좀 독특했던 게 소외된 계층에 주목하는 진로 교육이다라는 이 키워드가 있던데,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왜 굳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아름다운 배움을 만들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적으로 저희가 뭐 소외계층 아이들도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초반에는 저희도 도시에 있는 뭔가 이렇게 삶이 어려운 친구들이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2011년에 제가 경북 예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 전교생을 맡아가지고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1박 2일로. 전교생이 한 38명 되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고1인데 한글을 아예 모르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예 몰라 아예. 모르는 애도 있고 고3인데 자기가 문과까지도 관심도 없고 그리고 뭐 고등학생들이 맞춤법이 맞춤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컴퓨터를 많이 쓰니까 이게 맞춤법이 틀릴 것이다. 그런 수준을 뛰어넘은 정도로 맞춤법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5만 원을 5만 원이라고 써 애들이 진짜 고등학생들이 보면서 와 농어촌이 진짜 어렵구나라는 생각 좀 있었는데 농어촌 현실을 좀 지켜봤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다문화 문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혼 문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도시 지역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직접 수준 짜다 보니까 아이들 잘 못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워낙 아이들 수가 적기 때문에 왕푸도 없어요. 뭔가 총수가 인원수가 네, 아이들. 보통 뭐 시골 가면 학교 수가 27명. 우리가 지금 돌봐주는 학교들이 함께하는 학교들이 막 27명이었거든요. 학원이 있을 수가 없죠. 뭐가 없어요. 아이들이 뭔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어려운 아이들이 있지만 우리는 농어촌 아이들 돕는 단체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잘하든 못하든 돕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농어촌 워낙 머니까요. 어제도 고흥 갔다 왔는데 왕복 한 900km 운전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돕는 단체는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지 아무도 안 하면. 그래서 사실 농어촌 아이들이 주목하게 된 거죠. 이제 소외된 계층이 주목하는 진로 교육 핵심인 거잖아요. 네네. 아름다운 배움에. 그런데 이제 사람들도 사실은 다 뭐라 그러죠? 관심은 있어요. 힘든 친구들한테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 속에 그런 정의감 같은 게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제나 사람들이 기득의 세력과 이게 주류 세력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돈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항상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걸 하면서 후원하는 거 말고 그리고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건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인 사정이 좋으신지 먹고 살만합니다. 그래요? 하루 몇 끼 드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삶의 패턴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대학생 청년들한테도 막 가끔씩 자주 하기는 이야기인데요. 고성장 시대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성장 시대에 도입됐고 이제 많은 청춘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부모님들의 생활 소비 패턴들을 보면서 자기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착각하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지속 가능한 행복, 만족감은 소비에서 발생하지 않고요. 생산에서 발생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뭐 좋은 차, 뭐 좋은 핸드폰, 좋은 뭐 컴퓨터 아니면 뭐 옷 사봤자 행복감이 뭐 일주일 이상 가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뭐 단위가 큰 건 오래 가겠죠. 뭐 자동차 사면 한 6개월 정도 내가 기쁘겠죠. 근데 6개월 지나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소비에서 얻는 행복감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이제 그러면 생산에서 느낀 행복감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또 하나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행복감 느끼는 거고 먹고 살만 합니다. 왜냐면 일단 저는 그 생활 패턴 자체가 뭐 이렇게 소비에서 뭔가 행복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큰 돈을 쓰지 않아요. 실제로 뭐 한 달 용돈도 5만 원 가지고 살고 돈이 없어서 못 쓰시는 거예요? 아니 돈이 뭐 돈이 많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럼요. 그래요? 아우. 손이 주머니에서 삐져나올 때도 있었어요. 진짜 동전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 거 아니겠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여튼간에 뭐 볼 때는 많이 벌 때도 있어요. 왜냐면 어디 가서 뭐 강의 요청 들어가면 강사 삐게 받으니까. 근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돈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에 내지만, 그러니까 소비를 통해서 느낀 행복감을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말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런 삶을 살는 이유가 뭐냐면 보여주자는 거죠.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저 거시적인 담론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삶을 사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해요. 우리 단체 시민단체가 그래도 연봉 3,000원을 만들어 보자. 근데 시민단체가 기본적으로 그 뭐 월급이 110에서 120밖에 안 되니까 저희 단체 평균은 한 2,500원 되는 것 같아요. 야, 그 정도면은 꽤 괜찮죠.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우리가 4년제 나오면 평균 임금이 한 2,200, 2,100 정도 되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 최고로 적게 받는 애가 2,100 정도 받고, 그러니까 저희 입사하면 2,100이거든요. 보통 일반 기업 가는 거하고 비슷한 수준이네. 아주 극소수의 대기업 그죠. 모든 대학생들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대기업 제약하고는, 진짜 그러죠. 이거 뭐 3,000 넘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 돌아보면 적게 주는 편은 아니에요. 뭐 근다고 제가 만족하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더 가보자. 네, 그런 그리고 생각이 수익 들었어요. 사업을 운영을 잘 하셔서 이렇게 연봉을 많이 줄 수 있으신 거예요?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좀 오래 일하고 싶은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오래 일을 못 하거든요. 특히 저희는 이제 가정을 가지면 더 많이 해드려요. 뭐 가족 수당도 충분히 드리고 왜냐면 그러니까 가족이 없으면 부양의 가족이었으면 일할 수 있거든요. 뭐 혼자 뭐 먹고 사는데 뭐 지장이 있겠어요. 근데 사실 문제는 가족이죠. 그래서 시민단체 일하시는 분 중에서 30대 중후반이 거의 없어요. 특히 남자들은. 근데 그런 남자들 일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저희가 대응을 해드려요. 네. 그게 30살 넘어서 가정 이루신 남자분들이 못하는 이유는 급여가 낮기 때문에 그렇죠. 거죠. 가정을 네, 이제 그 가정을 이끌고 이끌고 가기에는 아예, 급여가 낮기 때문에. 그죠. 가정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뭐 돈을 벌러 오는 건 아니지만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 비용도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뭔가 경력이라는 걸 떠나서 가족이 있으시면 특히 이제 뭐 여자분이 일 안 하신다. 그러면 더 많이 대우를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배움에 대한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조금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제가 인터넷으로 좀 알아보니까 장돌뱅이 멘토링이라고 하는데 굳이 뭐 이거를 또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또 억지스럽게 또 꿈사다리 학교라고 또 바꿔달라고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또 들어와가지고 펜까지 저거 해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또 회사 변경해달라는 이유가 있으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소개까지 같이 좀 해주세요. 이게 이름은 뭔지. 중요한 거니까. 네? 이름은 제가 처음에는 장돌뱅이 멘토링으로 정국방이 하시잖아요. 공부반 멘토링이었어요. 왜냐면 이거 그것도 좋은데요, 장돌뱅이 멘토링. 왜냐면 이제 원래 이거 취지는 농어촌 청소년 돕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시적인 아이들은 대학생들이 주 1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 도울 수 있거든요. 근데 시골은 워낙 머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농어촌을 돕는데 도시에는 주 1회. 근데 농어촌 아이들은 주 1회 갈 수 없으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기획한 게 방학 때 2주간 내려가서 먹고 저거 하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배들 했던 거 농활 있잖아요. 농활을 좀 교육봉사 활동을 바꿔보자. 그래서 2주간 내려가서 먹고 저거 하면서 아이들에게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학기 중에는 월 1회씩 내려가서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이걸 원래 이제 이름을 뭘로 할까 엄청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진부한데요, 꿈사다리. 아니죠. 너무 진부한데. 장돌뱅이 공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장돌뱅이들이 그 상간이나 그 오지로 그렇죠. 이렇게 물건과 재화를 이렇게 보찜을 주고 나눠줬잖아요. 우리는 이제 현대판 장돌뱅이들이다. 그렇죠. 그리고 교육 서비스를 이렇게 네. 탁 배달해주자. 근데 그리고 한 1년 정도 운영했었는데 네. 약간 이제 그 우리 입장에서 좋은데 그 수혜를 받는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약간 그잖아요. 장돌뱅이라는 어감 자체가. 조금, 예,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의견이 의미가 있어서 이제 꿈사다리 학교로 바꿨어요. 아이들이 가서 꿈의 사다리를 놔주자라고 했는데 그게 뭐 후지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름을 네이밍 지을 때 다 인터넷 검색해 보거든요. 근데 꿈사다리 학교는 브랜드를 가진 단체는 없어요.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없는 거 아닐까요? 식상하나요? 누구나 할 것 같아서 아무도 안 한 거 아닐까요, 혹시?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누구나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거. 그게 바로 창조 견제입니다. 창조도 창조. 예, 어쨌든 이게 농어촌 친구들한테 이제 어떤 진로 교육 서비스. 네, 근데 아까 내려간다고 했는데 누가 내려가는 건가요? 뭐 갈 때? 대학생들이 내려가는 거죠. 같이 저희한테 하는. 훈련 받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훈련 받고 내려가고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같이 내려가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꿈사다리 학교는 최초에는 이제 아이들 대상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발전했었어요. 어떻게 발전했냐면 아이들만 열심히 도와봤자 큰 변화가 없더라. 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 학교와 가정이 바뀌지 않으면 궁극적인 변화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농어촌 지역의 교육 생태계를 복원시키자라는 취지에서 아이들도 돕고 있고요. 그 아이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도 제가 교사 연수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 연수까지 제가 통합적으로 토탈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름다운 배움에서는 이제 멘토링이라는 하나의 큰 축이 있고 또 하나의 축이 이제 리더십 연구소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비슷한 원래 개념이에요. 저희가 리더십 연구소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거물급 인사를 섭외했어요. 섭외한 게 아니고 이제 박지현 소장님이라고 옛날에 비유와 상징 비상교육연구소 소장님이 이제 뭔가 나머지 삶을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하셔가지고 저희 단체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행복한 공부 연구소가 들어왔고 거기에서 뭐 옛날에는 우리가 아이들 진로, 자존감 이런 중심 프로그램 했다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가족 회복시켜보자. 그리고 학교 도와주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학습까지 해보자.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 교육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이 됐죠. 그럼 농어촌 학생들한테도 이제 리더십 교육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저희 농어촌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 중심으로 교육 생태계를 복원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그래서 학부모 교사를 도와주고 학부모를 도와주고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 3자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들을 돕는 방식은 좀 3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는 자존감. 자존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의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근원이에요. 근원. 공부든 뭐든 간에 할 수 있는 그건. 그다음에 2단계는 진로. 그런 다음에 3단계는 학습을 도와주고 있어요.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 자존감은 이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 체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의를 듣는다고 자존감이 올라가진 않고요. 아이들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봐서 어떤 성공 경험, 성취 사건들을 캐내 가지고 발표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아이들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우리 동네는 서울처럼 버스 표지판에 그 전자가 없는 거죠. 뭐 도착 몇 분 전. 그래서 뭐 아이들이 이렇게 뭐 터미널이나 역에 가서 사람들 서명 받아가지고 군청에 가가지고 우리도 이거 설치해달라.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이 지역사회 삶의 주체가 돼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걸 체험시킴으로써 자존감도 올라가고, 또 하나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지역사회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이 농어촌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사회에서 생산과 소비를 경험하지 않아요. 왜? 학교가 그걸 보호망을 쳐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청소년기부터 지역사회에서 생산과 소비를 경험하게 하면 우리 고향이 후진 곳, 낙후된 곳, 떠날 곳이 아니라 살만한 곳, 이런 자원들이 있네 라고 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아이들이 그래서 농어촌에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농어촌을 돕는다고 하면 개천에서 용나는 건 아니고요. 개천의 미꾸라지들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시골을, 그러니까 농어촌을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네요. 네. 거기서 그들이 잘 살 수 있게. 네. 그럼 그게 두 개 축이 사실상 큰 그 교육의 그렇죠. 축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사업을 좀 그러니까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요. 하나는 농어촌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나하고, 하나는 뭐 도시든 뭐 시골이든 여하튼간에 어떻게 보면 가족을 회복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업무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좀 와닿게 하려면 실제 이제 아이들을 가서 좋은 이야기 해주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데 그 아이 중에서 뭐 가장 많이 변화를 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인상적이었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그 이제 사실 아이들 사이는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이 아이들과 그 좀 꿈을 이야기하고 진로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여기서 대학생은 그 멘토링을 그렇죠. 하러 가는 봉사활동, 대학생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뭔가로 주로 가는 자들인데 뭔가 주로 가는 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어봅니다. 그래서 그 사실 우리 대학생들이 가서 자기 꿈을 찾고 자기 그러니까 뭔가 꿈을 찾아가지고 뭐 전공도 바꾼 친구들 꽤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사회 하나의 구성으로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개인적인 삶만 살아왔었거든요. 사회를 좀 알아가면서 사회 한 하나의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좀 중요한 거 되고요. 아이들은 사실 뭐 너무나 케이스가 많은데요. 뭐 저희가 자주 팔아먹는 아이들인데 사교육 하나 받지 않고 뭐 전교에서 계속 1등하는 아이도 있고요. 왜냐면 학부모님들의 귀가 방금 그렇죠. 번쩍 뛰었을 저희가 거예요. 이제 사실 이제 요 내용이 MBC 9시 뉴스 2010년에 나갔었어요. 지금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좀 국제부 다니고 있어요.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열심히 도와줬던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서울에 있는 모 학교에 입학을 해서 올해 또 멘토로서 참여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돕고 싶다. 다문 아이들도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받는 불이익 같은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 이게 시선적인 거 말고. 불이익은 아니라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가정 문제를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깊숙이 바라보면 빈곤의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야. 한국 가난한 남자들과 베트남의 가난한 여성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돌아보면 빈곤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혜택의 차이는 뭐 없는데 아이들이 살아온 환경 자체가 어렸을 때 가정 자체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우리 사회는 결국 언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독서교육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언어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못 받아요. 어머니가 한국을 잘 못하는 거고
아빠도 사실 빈곤한 남편이고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가 충분하지 않는데 생각해 봅시다. 아빠가 일한다 나가다 칩시다. 그럼 한국 아이들은 엄마가 충분히적으로 언어적으로 소통을 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엄마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거든요. 그렇죠. 맞아. 근데 이 아이들은 못 배우는 거예요. 근다고 해서 엄마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보면 초등학교 한 4학년 되면 격차가 확 벌어져요. 학습 습득 능력이요? 아니요. 그럼요. 어휘력이 안 쌓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휘력은 은행의 통장처럼 차곡차곡 쌓아야 되거든요. 그 나이대별로. 근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면 어휘력이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격차가 확 벌어집니다. 학습 성취도에도 바로 차이 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험 볼 때 네. 물어보겠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는요. 결국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숙제 받으면 수능도 보면 언어가 높은 애들이 수능 평균이 높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모든 수학이든 학문이, 과학이든 결국 예. 읽고 이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독서교육 중요하다 하는 게 사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진로할 때 어떤 일을 하는가잖아요. 자기가 이제 나중에 사회 구성원이 됐을 때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고은영 대표님이 하는 일을 하나의 직업으로서 괜찮은지 아이들에게 권할만한지.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블루오션이잖아요. 사실 농촌이 또 블루오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업 가는 건 이미 레드오션이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45, 6 되면 나가라고 하니까. 실적으로 뭐 삼성이든 뭐든 큰 대기업 LG든 뭐 나가라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쪽은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분명히 블루오션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좋은 직장을 대기업에 갔다고 칩시다. 저 인터뷰를 오시겠어요? 안 오죠. 왜냐면 그냥 저는 언어부 대민데 그 큰 대기업의 하나의 구성원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제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니까 시작하자마자 거의 1등이에요. 왜 아무도 없으니까. 남들이 가지 않은 길로 가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안개 스모그였다가 이제 지금은 조금씩 나오니까 내가 1등이 된 거죠. 그러니까 1등이세요 지금? 거의 1등은라고 말하고 싶네요. 왜냐면 연봉 킹 아닙니까 여기가? 연봉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에 대해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사실 뭐 멘토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멘토링하는 뭐 전문가 뭐 자문위원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멘토링 무슨 우수사례 공모전 하면 제가 가서 심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멘토링에서는 제가 뭐 대한민국에서 그냥 좀 쑥스럽고 나 부끄럽지만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꼽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멘토링 심사 오면 현장을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저는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부르더라고요. 왜냐면 심사할 때 이론도 필요하지만 현장도 그렇죠. 필요하니까. 근데 현장에서는 그나마 뭐 제가 수 잘났다는 게 아니라 뭐 주변에 저를 불러주는 사람들 제 활동들을 보면 인정받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좀 더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검증해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아름다운 시리즈가 많이 생기겠는데 저희도 아름다운 방송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좋아, 아름다운 방송 하나 만들어. 저희 아름다운 진로. 저희 친하게 저희랑 일했던 직원들이 사실 아름다운 교육을 만들려고 했어요. 너무 세상이 아름다워지겠네. 다 아름다워질 것 같아. 네, 그러면 1부는 이제 아름다운 배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채워봤고요.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2부에서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